16번 문제 잠깐 여기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이 아니라서 이 개념만 설명하고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형태소 중에 세 개가 있잖아요. 형식형태소가 조사, 어미, 접사가 있죠. 세 개 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조사나 접사나 어미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자주 나와. 통합돼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잘 파악해둬야 돼요. 근데 어미라는 것은 어간 뒤에 붙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어간과 어미로 된 동사나 형용사 즉 용언이에요. 품사는 단지 그 순간 명사형 어미일 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는 용언이라는 거지. 본질은. 그런데 명사형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접사라는 거 아직 안 배웠거든. 이 품사 끝나고 이제 배우게 돼요. 어근과 접사까지 하면 굳이 문장까지 가지 않아도 이렇게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문법이. 어근과 접사에서 보면 이 접사라는 건 뭐냐면 어근 뒤에 붙어서 명사 화라고 했잖아. 화. 화는 될 화자야. 완전히 변한다는 거지. 아이덴티티가 변한다는,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얘기야. 그럼 뭐냐면 명사가 아니었던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로 변해버린다는 거지. 품사가 체인지 된다는 뜻이에요. 예문을 들어볼게. 오늘 날씨가 추워져서 얼음이 얼음 됐죠? 우리 요거 형태서 분석해 볼게. 똑같이 얼다에서 온 거야. 얼다. 그치? 얼다. 얼다의 얼다의 됐죠? 요거는 보면은 어간, 동사의 어간. 은 뭐냐면 뭘까요? 요거 접사일까 어미일까? 똑같잖아. 접사? 맞아. 왜? 왜 명사, 접사야? 맞아요. 접사가 맞아. 명사로 쓰여졌으니까. 그렇지. 얘는 뒤에 조사도 붙었잖아. 그치? 완전히 명사로 굳어진 애야 얘는.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표제어에 얼음 명사 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다에서 파생됐지만 동사 얼다에서 파생됐지만 얘의 정체성은 얼음 명사라고. 그럼 뒤에 얼음 얘는 뭘까요? 어미. 어미지. 어간 뒤에는 항상 어미가 오잖아. 얘는 어미야. 어미인데 단지 얼음 이러고 명사의 형태로 변형만 시켜준 거지. 그치? 그래서 명사로 전성 성질을 요 부분에서만 바꿔준 거야. 형태상으로. 그래서 얘는 어미야. 어미. 어미라 하면 그대로 얘의 아이덴티티는 동사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그래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구별을 해요? 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완전히 명사로 굳어졌을 때는 뒤에 조사가 오죠. 명사성이 있는 거예요. 얼음이, 얼음을. 그죠? 근데 여기서 얼음, 이거는 그대로 무엇을 갖고 있어? 서술성을 갖고 있죠. 서술성을 갖고 있고 주어도 취하고 있어. 그치? 서술성을 갖고 있다라는 건 주어와 호응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진짜 중요한 개념. 접사하고 어미 구별하는 거. 요거 원 포인트. 자, 요거 보시고 16번은 요거를 감안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나온 기도 접사이자 어미야.
자, 지금 독해 전략 연습이라는 거 지금 프린트 받았죠? 네. 요거 하고 선생님 쉬는 시간 줄게요. 네, 요거 이게 뭐냐 우리 독서거든? 비문학? 아까 자, 비문학인데 지금 보통 보면 이제 문학하고 문법 위주로 가는데 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독서를 끼워 넣었어요. 독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차별 과제에서 풀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해. 지금 이 클래스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해요. 예. 근데 여기서 요거의 그러니까 이게 미니 모의고사라서 전체 모의고사는 45문항이야. 45문항. 80분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비문학이 어렵게 나오면 컷이 확 내려가고 비문학이 조금 풀만하다 그러면 또 컷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1월, 2월 우리가 이제 11월 말 그때부터 1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2월 말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 기말 훈련은 거의 돼요. 그래서 문법은 단기간 안에 할 수 있고 또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고 그리고 1학년 때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내신에. 자, 그럼 독서는 뭐냐? 이 모의고사는 독서는 왜 해야 되느냐? 독서는 지금 세화고 손 들어보세요. 세화고뿐만 아니라 세화고 상문고는 당연히 들어가고 독서가 시험 범위에 우리 세화여고, 성운여고, 동덕여고 여고들도 서초고, 반포고 다 들어갑니다. 비중이 좀 달라요. 물론 난이도도 다 다른데 당연히 내신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수능 준비를 수능형으로 내잖아. 내신을.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작든 크든 역시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 대신에 비문학은요. 문법처럼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독해력이 다 달라. 독해력이 고3이라고 해서 고1보다 좋지 않고 다 달라요. 그러면은 뭐냐? 빨리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 별로. 머리가 아무리 좋다? 아니 꾸준함을 이길 수 없는 건 없어요.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보다 질. 양보다 질이야. 국어.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지만 양보다 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를 푸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질적으로 완성도를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딱 피면은 옆에 뭐가 나와? 구조화 딱 나오지? 이게 수능 지문이에요. 그럼 애들이 요즘 학생들이 수능 지문이 왜 이렇게 쉬워요? 왜 이렇게 짧아요? 막 이러는데 너무나 정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떨어지는 지문이 수능 지문이에요. 가치로 평가하면 억대야 억대. 이게 한 문항당 몇 천만 원짜리고 다시는 구할 수 없는 족보지. 그래서 자 요거를 구조화하는 오늘 훈련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구조화를 계속하면서 독해를 하다 보면은 독해력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좋아져 있어요. 그냥 문제풀이식으로 공부하면은 아무리 많은 문제집을 풀어도 3등급 이상 나오기가 힘들어요.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조화 훈련을 하고 이게 쌓이다 보면은 정말 수능이 어렵게 나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그래서 구조화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텍스트가 있잖아요. 자, 텍스트 1, 2, 3, 4, 5 다섯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네요. 1, 2, 3, 4. 자, 연표시 해보세요. 연표시. 들여쓰기에다가 연표시 하면 되지? 1, 2, 3, 4, 5. 첫 번째 문단을 읽으실 때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 같은 거지. 딱 찍고 가는 거잖아. 목적지를 향해서. 그쵸? 목적지가 뭔지 알려주는, 즉 이 글이 어떤 글인지 무엇에 대해서 쓴 글인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요. 볼게요.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를 펴내며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설정했다. 우리 보통 보면 역사 연구를 할 때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데 토인비라는 학자가 문명으로 기본 단위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중심 화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센스 있는 친구들 이거 이제 문명 중심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죠. 자, 구조화 옆에 구조화에다가 구조화 같이 해봅시다. 자, 이 텍스트의 화제 문명 중심의 역사예요. 역사 누구? 바이 토인비. 자, 그럼 볼게. 예를 들어 이 부분은 괄호 치세요. 예를 들어 영국이 대륙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으므로 영국의 역사는 그 자체만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서유럽 문명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괄호 닫으세요. 자, 예를 들었지? 문명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그 예를 들었지. 우리가 독해할 때 예를 든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이죠. 중심 내용을 설득하기 위해서, 중심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시, 샘플을 든 거기 때문에 괄호를 쳐줘. 자, 그는 문명 중심의 역사 나왔네. 화제 네모쳐.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가설들을 세웠다. 그래서 토인비가 가설을 세운 거야. 자, 가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들을 검증하여 그 다음에 그가 규명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밑줄 쳐. 문명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쇠퇴 요인들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토인비가 왜 역사 연구를 할 때 문명 중심으로 했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야, 문명이 어떻게 발생하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쇠퇴하는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야. 그럼 여기서 끝난 거야.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많이 하시다 보면 첫 문단 읽고 다 끝나요. 이 내용 아까 그랬잖아. 내비게이션이라고.
문명 중심의 역사가 화제인데 뭐냐면 이 문명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구나. 문명이 어떻게 발생하지? 어떻게 성장하지? 어떻게 쇠퇴하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 토인비가 세운 가설들의 중심축은 도전과 응전 네모쳐,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 네모치세요. 그리고 위에 1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문명 중심의 역사라고 박스 쳤었잖아. 거기서 화살표 쫙쫙 내려줘. 즉, 자, 가설 도전과 응전 가설을 세웠는데 도전과 응전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가설을. 그 다음에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이라고 했죠. 자, 이 가설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도전과 응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전, 챌린지 했더니 응전은 뭐냐? 그 도전을 받아내는 거야. 볼게. 자, 개념이다. 여기서 슬러시 표시 끊어줘. 이게 중심 문장이잖아. 그 다음 뒷받침 문장이죠. 그에 의하면 하나 지워주세요. 반복됐네. 환경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인간 집단이 문명을 발생시키고 성장시킨다. 아까 앞문단에서 문명의 발생과 성장 요인을 규명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지. 여기서 보면 문명의 발생이 어떻게? 자, 환경의 도전에 대한 인간이 어떤 환경과 직면했을 때 환경에 대한 도전, 환경의 도전이죠. 환경의 도전. 도전을 받았을 때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한다라는 거지. 이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만이 이게 이제 조건인 거죠.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한다라는 논리예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쓰나미가 닥친다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 그 환경의 도전에 대해서 인간이 응전을 하는 거야.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랬을 때 문명이 거기서 발생하고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유에 대해서 얘기나 그 환경이 역경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도전이지. 항상 역경과 시련 속에서 인간이 적응해 왔다는 얘기야. 이게 환경이 역경이에요. 역경.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지만 인간의 창의적인 행동은 역경을 당해서 이를 이겨내려는 분투 과정, 그게 응전이지. 역경에 대한 분투 과정이 뭐냐면 싸워내는 거예요. 역경이 왔을 때 싸워내는 거야. 사람의 그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가장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테리나? 졸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잠재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굉장히 커요. 진짜. 그거를 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봤어요. 그러니까 쟤는 좀 힘들겠다라고 했던 애들이 드라마, 기적, 미라클을 만들어내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와, 인간의 잠재력은 정말 대단하다. 그 잠재력이 여기서도 문명이 발생한다고 했지. 발생 요인이 뭐냐면 도전에 대한 응전력에서 나오는 거야. 응전력, 진짜 그것을 이겨내려는 분투 과정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땡땡아 미안하지만 우리 집이 망했다. 갑자기 이 선언을 하는 거지.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너 저기 학원 다 끊어야 돼. 너 학교도 못 보낼 수도 있어. 미안한데 당분간 몇 년은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청천벽력 같은 거죠. 그때 여러분의 무서운 잠재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알바해야겠네? 나 대학은 가야 되는데? 어쩌지?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저 학원비 좀 깎아주세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선생님 제가 알바해가지고요. 정말 나 어떻게 살지? 분투 과정. 거기서 체념하고 자살하고 이런 애들 말고 그건 논외로 하고 정말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점점 예전 라떼는이라는 말이 참 그렇지만 듣기 싫은데 라떼는 나도 예전에 어른들이 라떼는 이러고 얘기할 때 귀를 막았었거든. 라떼는 한 번만 할게. 라떼는 조금 애들이 이 분투 과정이 있었어요. 분투 과정이 왜 있었냐면 대학 가는 게 바늘구멍 같았거든. 그때는 우린 베이비 붐 세대였잖아. 이러면 점점 내 나이가 점점 추적이 됐는데 그때는 애들이 많았고 경쟁률이 굉장히 셌고 지금은 거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요 대학만 가면 돼요. 어떤 대학이든지 가면 돼요. 그럼 1대1이에요. 대학에서 뽑는 인원하고 지금 응시 인원이 1대1이야 지금. 저쪽에 무슨 개나리 대학교 무슨 뭐 그런 대학교 그냥 돈만 등록금만 갖고 가면 총장이 나와서 90도 절하면서 들어오세요. 이런 학교들이 지역에 있어요. 곧 없어지겠죠. 그랬단 말이야. 그때는 전문대를 가려고 해도 20% 30% 안에 들어야 돼.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처럼 전반적인 어떤 경제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에 3만 달러잖아. GNP,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때는 안 그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엄마 아빠 농사 짓고 돈도 없는데 내가 정말 이악 물고 공부해서 내가 우리 집을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낮에는 구두 닦기 하고 밤에는 등불 켜고 공부해서 서울대, 법대, 수석 합격. 그런 신화가 나왔던 때야. 그러니까 그런 역경 속에서 이 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결핍이 없잖아요. 야, 너 만약에 대학 못 가지? 너 집에서 우리 집의 관습은 대학을 수능을 못 보거나 대학을 못 가면 손가락을 자르는 그런 아주 악습이 있다. 형이 벌써 손가락이 저기서 잘리고 있어. 그러면 허벅지 찔러가면서 공부할걸? 절박함? 결핍도 없고 절박함이 없잖아. 자, 이런 역경이 절박함을 주고 그때 이 분투 과정에서 창의성도 나오고 문명도 발생한다라고 누가 생각한 거야? 토인비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주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거기에 성공적으로
응전했을 때 생긴다. 그 응전이라는 건 분투라는 거지.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려는 어떤 의지,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세 번째 문단 봐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연했어. 요 논리에 대해서. 자, 문단과 문단 간의 성격을 보세요. 토인빈의 이 가설이 단순하게 도전이 강할수록 그 도전이 주는 자극의 정도가 커지고 응전의 효력도 이에 비례한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랬어. 그러니까 무조건 도전이 강력할수록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도전이 너무 역경이 너무 크면 무너지지. 그잖아요. 여러분 쓰나미가 다 덮쳤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그 지구에 갑자기 말세가 와서 불비가 내리고 지구가 멸망해. 핵이 터졌어. 이거는 너무 강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도전도 너무 강력하면 안 돼. 이 도전이. 그러니까 환경의 도전이 이 역경이라는 것이 너무 커도 성공적인 응전을 할 수 없다는 게 토인비의 논리인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세 가지 상호관계의 비교를 제시해서 이 가설을 보완하고 있다. 즉 도전에 자 앞에 우리가 비문학에서 앞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즉 이런 표지가 나오죠. 그럼 그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써머리하거나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야죠.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되며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에도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도전? 최적의 도전이야.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라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있네요. 자, 거기까지가 세 번째 문단. 네 번째로 갈게요. 이렇게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나타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 이렇게 해서 이제 문명이 발생했잖아. 최적의 도전에서 성공적인 응전으로 문명이 발생했단 말이야. 이제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성장. 자, 계속 지속적으로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즉 해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겠지. 도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토인비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창조적 인물들이 밑줄 쳐 창조적 인물 동그라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아까 이 문명의 발생도 창의성이 있어야 되거든. 창의성? 이게 뭐지? 이게 뭐죠? 하다가는 도태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뛰어넘지? 그 고민을 하다 보면 창의성이 생기고 문명이 발생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창조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미래시대의 인재는 창의적인 인재예요. 누가 뭐래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창의적인 인재예요. 그래서 창조적 소수. 그런데 창조적인 인물들이 다수야 소수야? 소수지. 그 아래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 동그라미 치세요. 즉 창조적 소수. 창조적 소수의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 문명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발생한 문명을. 그래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중까지 힘을 결집해야 됩니다. 당연하지. 창조적인 소수만으로는 끌고 갈 수 없어요. 다수의 대중이 같이 따라줘야 돼. 그래서 이때 대중은 일종의 다수의 대중은 모방을 하는 거죠. 모방을 하는 거야.
모방 동그라미 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가설 두 번째가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이다. 얘네를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이류, 삼류의 말이 있잖아. 인류 뭐지? 선도한다. 길을 만들어. 없던 길을 만드는 게 인류야. 인류. 우리가 인류, 이류, 삼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똑같아요. 인류, 창조한다. 선도한다. 선구한다. 없던 길을 만든다. 이끈다. 이게 인류예요. 이류는 뭐지? 열심히 모방하고 따라간다야. 이류는. 삼류는 뭐지? 멱살 잡고 끌고 가도 안 끌려가. 잘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창조적 소수를 다수의 대중이 모방하면서 그러면서 자, 여기서 얘기했잖아. 요렇게 돼야지만 발생한 문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의 요건이지. 문명 성장의 요건이야. 왜냐면 한 번 발생했지 계속 된단 말이야. 도전은 또 도전이 와. 그랬을 때 그 도전을 계속해서 응전하면서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그 집단에 있는 창조적인 소수가 이끌고 다수의 대중이 그를 모방하면서 응전하는 거죠. 그래야지 문명이 더 성장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문단. 그러면 다섯 번째 문단 보세요. 물론 이건 모방에 대해서 얘기하네.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토인비는 모방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방의 작용 방향의 동그라미. 저 위에 모방 아까 우리 동그라미 쳤지? 거기서 화살표로 작용 방향. 그러니까 이 모방은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방했어? 안 했어? 이 모방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방의 방향이야. 방향. 모방이 작용하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요게 포인트인 거야. 방향이. 자, 그것이 뭔 소리냐 보시면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체화하는 거지. 그 방향에 대해서. 그치? 작용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거기서 슬러시 표시 끊어주세요. 중심 문장이야. 중심 내용이야. 다섯 번째 문단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으로 가는 거야.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한다. 이 작용 방향이 보세요. 구세대를 향하면 문명은 쇠퇴하는 거예요. 원시 사회에서의 모방은 선조들과 구세대를 향하기 때문에 죽은 선조들은 살아있는 연장자의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권위를 강화해준다. 그러면 뭐냐? 이 사회는 없어져야 할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옛날에 인습을 따라가는 순간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문명은 발생했을 때 도태되는 거야. 왜? 이 다수의 대중이 옛날 걸 따라하거든. 옛날 거. 자, 그래서 창조적 소수에게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이것이 이제 방향이 창조적 소수에게 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거야.
인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 이거는 뭐야? 문명의 지속적 성장이죠. 자, 요게 바로 뭐야? 구조화야. 구조화. 그러면은 자, 이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영국에. 그 사람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학자들이 역사 연구를 할 때 국가 단위로 한단 말이지. 야, 국가 아니야. 이거는 문명 중심이야. 그래서 문명에 대한 연구, 문명 중심의 연구를 한 거예요. 역사 연구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쇠퇴하는지 그거를 규명하게 된 거죠. 자, 그걸 규명하려고 한 거지. 문명이니까. 문명이라는 게 왜 생겨? 어떻게 생겨?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어떻게 쇠퇴해? 그래서 알아낸 게 뭐냐면 환경이 어떤 역경이 왔을 때 인간이 그것을 잘 적응해내는 거지. 대응해내는 거야. 그걸 응전이라고 하거든. 도전에 대한 적응, 그걸 응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도전이 너무 강하면 안 돼. 혹은 너무 약하면 안 돼. 그러면 응전력이 안 나와. 최적의 도전에서 성공적인 응전이 나와요. 그 응전이라는 게 뭐냐? 분투 과정이야. 이겨내려고 극복해내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이? 문명이 발생한다는 거지. 문명이. 그렇죠? 그래서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규명을 했어. 그런데 문명이 한번 딱 발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역경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역경이 또 왔어. 이번엔 새로운 스타일의 역경이야.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역경이 지금 많이 오잖아. 뭐 금융위기가 왔다가 뭐가 왔다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기후 위기가 오고 있고 지금 뭐 저출산 뭐 역경이 여러 가지가 오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번 발생한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단에 그 문명을 누리고 있는 그 집단에 보면은 창조적인 소수가 있다는 거지. 창조적인 거. 창조적이라는 건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야, 시대가 변했잖아. 세상이 변했잖아. 뭔가 창의적인 게 필요해. 창조적. 근데 우리 보통 보세요. 창조적인 소수들은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비난당하고 칼을 많이 맞았어. 왜 너는 다수의 대중의 의견에 따르지 않아? 왜 너는 혼자 튀어?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지? 그 사람들이 변혁을 이끈 주체가 되는 거야. 역사에서 보면. 이 창조적인 소수가 나타났을 때 다수의 대중이 그를 모방해요. 그들을. 그러면 어때? 이 문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성공적인 응전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를 다수의 대중이 모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모방하면 안 되고 야, 뭐 부세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런 거네. 대학교 가면 뭐 10시 이상 10시 이후에는 절대 나가면 안 돼. 자기가 판단해야지. 근데 무조건 따르는 거 있잖아. 왜? 여자는 뭐 하면은 안 된다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런 거 그대로 따르면은 이거는 모방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인습을 따라 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문명은 쇠퇴하게 돼 있어. 구세대를 향하니까. 그러니까 창조적인 소수의
모방의 방향이 향했을 때 성장,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사실은 구조가 되게 분명해요. 가설 두 개를 놓고 요 도전과 응전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서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이 하는 역할 결국 목적은 뭐야? 문명의 발생과 성장과 쇠퇴가 어떻게 되는지를 규명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서 70% 80%의 얘기가 나왔고 나머지는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보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구조화를 해보면은 이 글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어오죠. 그럼 문제를 풀 때 자, 모방의 방향에 대해서 나왔어. 모방의 중요성, 방향. 이거 아까 4문단하고 5문단에 걸쳐서 나와 있었지? 바로 정보의 위치로 가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비문학 구조화의 힘이야. 이거를 열심히 한 학생치고 국어에서 실패한 학생 못 봤어요. 심지어 지금 예비 고3들도 이걸 하고 있어. 평가원 지문을. 계속 하고 있어. 1, 2학년 때는 당연히 했고.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옆에 구조화 했잖아. 논제 보세요. 논제 1의 맨 위에 제목 써. 제목. 문명 중심의 역사. 자, 오늘 2024년이죠. 1월 13일이죠. 자, 지문 이해도는 이건 스스로 할 때야. 내가 정말 인간답겠다 하면 인간. 나 좀 부족했다. 침팬치. 정말 많이 부족하다. 개구리. 3년 전혀 이해 수준이 낮다. 그럼 자기 알아 체크하고. 글 정리할게요. 논지, 논점, 논지 이거 중요하다. 논지 뭐냐면 문명 중심의 역사. 문명 중심의 역사 연구. 이렇게 쓰세요. 제목이야. 제목. 토인비에 문명 중심의 역사 연구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논점은 뭐냐면 문명 중심의 역사 연구의 가설을 지금 검증하는 거죠. 그치? 그죠? 문명 중심의 역사의 가설과 그 가설의 검증이죠.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지. 그러니까 논제에서 이 논제의 어떤 부분을 다뤘냐는 거야.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예 가설을 써버리면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이라는 가설에 대해서 다루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논지는 뭐냐면 논지하고 전체 요약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공간이 크니까 전체 요약에다가 써봐. 이 글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세요. 문장은 좀 길어도 되는데 이렇게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두 문장까지도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전체 요약. 세 문장은 길고